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한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을 준비해왔는데요. 사이다 사연인데도 정말 사연 주인을 응원하게 되어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 아내가 이 채널을 매우 좋아해서 자주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게도 최근 우리가 겪은 사건을 제보해달라고 부탁하셔서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랑이냐고 제보하느냐고 의아해했지만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알리고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습니다. 사실, 통쾌해서요. 요즘에는 인생이란 무슨 재미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는 유명한 지역은 아니고요. 들어도 거기가 어디냐고 하는 작은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쟤는 농부아버지 밑에서 첫째인 큰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첫째고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 시절은 다 그랬듯이 장남에게 부모님은 많은 기대를 하셨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는 즉시 밭으로 나가 부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농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더 어렵게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종일 부모님을 도와주고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의 공부 도와주었습니다. 동생들이 잠들고 나서야 제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는 괜찮았던 거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는 제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때에는 많은 아이들도 자신이 낳아야 했습니다. 저만 형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 옆집도 바로 오남매였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부족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지냈지만 농사를 열심히 짓더라도 무엇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가족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동생이 7명이나 있는 만큼 많이 양보했어요. 그때는 학교에 가면서 각자 도시락을 가져가던데 도시락을 준비할 때 저는 괜찮았지만 동생들에게 더 많은 반찬을 주라고 했어요. 제가 굶어도 괜찮았지만 동생들이 굶는 걸 보기 싫었어요. 때로는 어머니도 밥이 부족해서 고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 저는 그냥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면 되니까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우리 집이 친구들에 비해서도 많이 가난하긴 했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거나 가져가도 많이 부실했지만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도시락은 급식이 아니라서 친구들끼리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똑같은 식단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에서 집의 경제력 여유가 보이곤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땅이 많고 잘 사는 집안의 친구는 정말 도시락이 무슨 산단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도시락의 색깔까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늘색 3단 도시락이었어요. 부러웠다기보다는 신기한 마음이 컸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 도시락으로 7명이 먹어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도시락을 열면 살면서 본 적 없는 반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성격이 매우 착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반찬을 나눠주었어요. 저도 옆에 있었는데 한 입 먹어보았는데 지금도 그 소시지 맛을 잊을 수 없어요. 사실 그 친구가 아니어도 우리 학교에 제게 같은 가난한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도시락 반찬을 매번 최소 2개씩은 가져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멸치만 가져갔어요. 도시락을 열면 왼쪽에는 밥이 있고 오른쪽에는 멸치였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불만이 없었고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나 우리 가족에게 밥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먹는 것이었어요. 허기지면 일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 밥이었죠.
그래서 쌀도 가장 싼 쌀로 샀고 반찬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시고 팔지 못한 채소들을 시장에 팔며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도시락은 아침에 싸줘야 했어요. 우리 형제가 많아서 어머니는 많은 음식을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보며 자랐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요. 설사에 있었다 해도 티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년에 명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친구라고 칭할게요. 명석이는 가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지만 평균보다 조금 더 잘 살던 친구였어요. 명석이는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단체로 돌아다니며 도시락을 검사했어요. 이 친구는 뭐를 가져왔고 저 친구는 뭐를 가져왔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참견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명석이가 제 눈에 웃기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매일 멸치 반찬만 가져오니까요. 심지어 그것도 가끔은 안 가져왔고요. 또 제가 자랐던 지역엔 학교가 딱 하나씩만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나이면 그냥 그대로 쭉 하천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중학교 때로 기억해요. 명석이가 초등학교 내내 저를 놀리곤 중학교에서도 되는 쭈그려 주시켜요. 야, 너 또 멸치만 가져왔네. 너네 집 왜 이렇게 가난한데? 가난해도 그 이유가 있냐? 그만해. 야, 동생들도 멸치만 먹어. 진짜 안쓰럽네. 엄마한테 반찬도 달라고 말이라도 해봐. 나는 괜찮다니까 내 밥에 관심 그만 가져. 너희 밥이나 먹어. 너희 엄마는 너희한테 미안하지도 않대. 나 같으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폭발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니 엄마까지 들먹이며 뭐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욕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불만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를 함께 들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굶어도 자식들은 결코 안 굶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항상 버릇처럼 우리 남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가난이 죄도 아니고 배만 채워도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를 욕하는 것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김명석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바닥에서 화가 나서 둘이 싸웠고 같은 반 친구가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무실로 불려갔고 왜 싸웠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이 가난한 곳이라는 것은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석이 도시락 반찬이 맛있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때린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신 것 같은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무마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나왔고 같은 동네 친구이니까 화해하고 싶었어요. 물론 화해하면서 어머니를 욕한 것에 대한 사과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제가 자기를 때린 게 참을 수 없이 정말 화가 났나 봐요. 그 뒤로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제 옆으로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요. 또 멸치다시피 야, 너는 멸치만 먹어서 몸이 멸치 같아 라고 말해요. 멸치만 먹으면 피해서 멸치가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등등 저를 매일 괴롭히곤 했죠. 제가 표정이 굳으면 명석이는 옆에서 더 까불었죠. 야, 왜 때리는 거야? 쳐봐. 너 그때 때렸던 것처럼 때려봐 라고 말을 했죠. 우리 아빠가 이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숙이는 그 뒤로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도시락 반찬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괴롭혀왔다고요. 그 당시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이유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잠을 덜 자고 공부를 했답니다. 학교에 돌아올 때 부모님 농사를 도와주고 동생들의 공부를 돌봐주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일을 시작하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동생들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아주 작은 책상에 불을 켜고 제 책상에서만 공부했어요. 이 덕분에 학교 성적이 매우 좋아졌고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명석이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선생님들이 잘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한테 문제집이나 공책을 주셨는데 명석이가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명석이 부모님은 학교로 찾아왔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선생님들께 더 나아질 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명숙이를 무시하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명석이는 제가 그를 무시하자 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와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에서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꾼 듯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응하면 나도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가끔은 속상해서 집에 와서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제가 장남이니까요. 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저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네가 매우 좁아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 나에게 도시락 반찬 때문에 그런가 물으셨었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명석이가 마음이 상한 것 같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가난하다면 도시락 반찬이나 옷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저는 항상 같은 옷을 입었고 키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옷도 같이 입게 되었죠. 새 옷을 많이 살 여유는 없어서 최대한 물려받거나 같이 입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나는 옷이 쉽게 더러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입고 갔었어요. 그러나 항상 명석이가 나를 조롱했어요. 또 아버지 옷을 입고 왔네. 내 아버지는 뭐 입고 농사 짓느냐? 이런 말을 하며 나를 비웃기는 않았지만 혼자 과장되게 웃기도 했어요. 명석이를 따르는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나를 괴롭혔어요. 한 번 말로 그만하라고 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도울까 고민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비가 부족하기도 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시간에 농사를 도우면 더욱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공부를 고찰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집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셔서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한데 지금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면 학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공부 실력이 아까운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러주셨고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고등학교 학비는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다면 그건 국가 손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쥐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봉투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참으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선생님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흡족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갚아 너는 분명 성공할 거야. 그때 선생님 잊지 마. 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님은 선생님께 농사 지은 것 중 가장 우수한 상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시장에서 농사를 짓고 제 동생들을 공부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명석이도 왔더라고요. 사실 명석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저를 덜 괴롭힐 줄 알았어요. 그러나 웬걸 고등학교 때도 명석이는 저를 괴롭혔어요. 예를 들어 명석이가 키가 저보다 커졌다는 점 때문에 제가 지나갈 때 어깨로 밀고 갔어요. 얘야, 너 가난한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와? 너희 집에서 그 돈이 어디 있어? 빚냈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던 날에는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박동섭이에요. 동섭이가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최대한 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동섭이와 얘기한다면 명석이가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연히도 동섭이와 내 집 방향이 같았어요. 저는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동섭이는 내 곁에 있었어요. 오히려 명석이가 나를 괴롭히면 동섭이가 나를 위해 나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다가 사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기에는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낮은 학교에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고민했었죠. 그래서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집에 많은 식구가 있어서 돈이 모이지 않았거든요. 동생들도 다 학교를 다니니까 학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차마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밥이 부족해서 저와 어머니는 굶어야 했었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마저 부족한데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제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자란 지역이 매우 작았던 것도 그 영향 중 하나였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이 중학교에도 들렸나 했잖아요. 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주셨던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힘을 써서 학비를 내라고 하셨고 대학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조차 아닌데 대학까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사실 대학에는 장학금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돈을 벌어야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소중했으니까요. 멀리 보면 몇 년 버티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학비가 마련되었다면 혹은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충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선택보다는 농사를 짓거나 빨리 취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의 시선을 끄는 좋은 성적을 지녔는지 지역의 공장에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몇 년이라면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장 일을 해보는 일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학교에서의 공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온몸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제 몸에는 언제나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제게 나는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쉬는 날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었죠. 동생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지친 몸으로 출퇴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좁은 지역이었는데 다들 소문으로 누구는 대학에 갔다든지 누구는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명석이는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기 우연히 명석이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던 옷을 입고 있었죠. 명석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고 들었는데 정말 꾸준히 꾸밈이라고 집에 왔더라고요. 아마 방학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옆에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명석이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대학 못 갔다며 어쩔 수 없지.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무시당했는데 아예 성인이 되고 상황이 바뀌자 무시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한테 공평한 음식 냄새 나네. 조용한 힘으로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날은 정말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학생일 때는 괜찮았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훨씬 더 비참해졌어요. 그러면서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숨이 메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 동생들도 저와 같은 처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또 너무 싫었고 제 동생들은 제가 한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힘들게 일하면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나면 잡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몸이 힘든 게 나아서 더 열심히 출근했습니다. 출근을 열심히 하니까 공장 생활에 젖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학비 때문에 대학을 못 가게 되면서 너에게 빌려줄 테니 내년에 공장에서 일을 해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지만 사장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받아도 되나 생각했지만 제가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사장님은 추가로 일단 대학에 다니고 모래가 필요하면 도와줘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그 말에 감사했습니다. 승은 사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인생에서 인복이 참 많다고 해요. 아직도 두 분께 감사한 마음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다음 해에 한 살 늦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에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제가 공장에서 힘들게 일했던 것을 아시니까 예외로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돈을 받으면 그대로 집에 가져다 주었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가 미안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공장에서 벌었던 돈으로 생활했고 방학 때는 집에 내려와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방학마다 오실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군대에 가기 전에는 방학마다 공장에서 온몸을 바쳐 일했고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는 사장님의 회계와 운영을 도왔습니다.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교수님께 물어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얻어 사장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대학에 보낸 보람이 있다고 매우 감사히 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된 때, 그때쯤 사장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당신만 괜찮다면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때는 대기업 면접도 많이 봤던 상태였어요.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내심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은 공장 사장님이셨으니까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승낙하고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아버지 같은 분이시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자주 이야기하셨고 사장님에게는 따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3살 어린 고등학생이었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대학생이었을 때 방학마다 내려가면 그 딸도 항상 공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공장에서 일하게 되자 따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만나자고 하며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자네라면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어? 자네가 하는 것만 보면 우리 딸이 고생을 안 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전에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들지 않았나 물었을 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게 되었어요.
따님이 너무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자친구와 예쁘게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자고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집은 여자친구 집과 다르게 부유한 집이 아니고 동생도 7명이 있고 저는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 집은 부유하시고 사장님이 계셔서 결국 장인어른이 밀어주셔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 토박이였고요. 장인어른도 토박이였기 때문에 제 아내와의 결혼은 정말 지역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착하게 살더니 복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큰 공장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했겠죠. 그래서 저는 노력해서 아내에게 더 잘 대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자 장인어른은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아내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아내를 더욱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꾸는 딸과 나를 결혼시키다니 제가 상당히 신뢰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아 더 장인어른과 아내를 잘 대하려고 노력하고 공장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내와 함께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예쁜 공주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제가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어떤 때는 힘들어도 제가 지치면 우리 딸의 인생도 망가질까봐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 가난했었죠. 딸에게 그런 경험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도 신뢰하던 직원이 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르신께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도 많이 믿었던 직원이어서 충격을 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장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어르신이 병실에 누워 계시고 아내는 절망해서 매일 울었는데 저에겐 아이도 있었거든요. 사실 부도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우리 딸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공장이 망하게 되면 우리 딸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공장을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늘도 무심해서 공장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지금 떠올리면 너무 힘든 기억이에요.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순식간에 직장을 잃고 우리 가족은 고생이 더해졌어요. 정말 힘들고 기억하기 싫은 경험들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짓으며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있다는 동네 전파가 빠르게 퍼져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걱정이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 한마디씩 하곤 했는데 그때는 심지어 그런 걱정도 듣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아내도 정말 힘들어했고 결국 그 고난 속에 우리 안에서까지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병원을 다니다가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리곤 했어요. 장인께서도 우리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드신 후론 상태가요. 더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강한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또 제 동생들이 아직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모두가 부도 얘기를 하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지만 자신이 쓰러져 있을 시간은 없다고 점점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내는 이미 대인기피 증상으로 너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찬성했어요. 부모님과 제 동생들도 동네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서 다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큰 반대 없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결정은 내가 내렸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대학 시절을 제외하면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공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망해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씁쓸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울면 다들 슬퍼할 테니까 혼자 우리가 농사짓던 땅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 땅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항상 학교 끝나고 와서 일을 도우던 그 땅이에요. 우리가 농사짓던 땅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땅을 팔아서 정착금을 마련했거든요. 제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땅이 뭐라고 그렇게 느끼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땅 덕분에 제가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이 돈도 버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생길 수단이 되었어요. 그런 증상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고 혼자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큰 트럭을 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척이 계신 지방이었어요. 시골이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다른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전입 신고부터요. 학교 다니는 동생들은 학교에 다녔고 우리 아내와 딸도 있으니까 정말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쉬면 우리 식구가 워낙 많아서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살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횡령한 직원은 결국 잡혔지만 갚지 않고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받을 돈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학교 다니는 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들은 모두 일을 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있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특히 저는 몸을 써서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으며 힘들게 살았어요. 몸도 마음도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으로 일했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본금도 아주 적었는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몸을 갈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결국 빚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몇 년 동안 휴식 없이 일한 결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빚을 상환하게 되면서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정말 온몸을 다해 일했어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아내와 부모님의 도움도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확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셨더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게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하나 크기의 가게였지만 지점을 늘리고 성장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됐더라고요. 제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성실함입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한 기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표로 불러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봐도 성공한 후에는 장인께 당연히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장인께서는 우리가 성공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가시기 전에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도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장인께는 무한한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 하시면서도 이제는 잘 살게 되어서 생각이 나는 분이에요. 옆집 친구 동섭이. 저는 고등학교를 갈지 말지 고민했던 때 돈이 부족해서 그런 은사님 계셨지요. 학비를 주신 분,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을 땐 동섭이 외에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동섭이랑 연락 끊으려 했지만 동섭이는 언제나 곁을 지켜줬어요. 힘들 때 동섭이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죠. 정말 고마워서 대표로 선출되고 난 후에도 동섭이에게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동섭이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줬고 동섭이에게 은서님 소식을 물어봤죠.
역시 은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저기 다니며 은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은사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셨고 고향 사람들은 제 마지막 모습을 본 듯해서 지역에서 자주 이야기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공 소식을 전하자 은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짜로 넌 성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구나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사님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동섭이 때와 같이 억지로 주고 나왔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바나나 한 개만 갖고 있던 때에는 동생들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싼 바나나만 먹는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옷도 없이 다닐 뿐만 아니라 도시락 반찬으로는 멸치만 갖고 다녔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제 아내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분수스럽게 다니려고 했으며 또한 본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착한 곳에서 여기저기 베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섭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동창회에 나오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동창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동창회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우리 가족은 사실 고향을 그리워했거든요. 도망치듯 나온 곳이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산 기간이 워낙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상처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잖아요. 새로 정착한 지역도 물론 좋았어요.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역시 고향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고향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제가 대표가 되어서 수행기사도 있고 돈도 많아졌으니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해요. 오히려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제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땅도 보고 이사갈 집도 미리 보러 갔죠. 그리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는 따돌림을 당해서 동섭이에게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동섭이는 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 간다고 말하니 아내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가난해서 따돌림을 당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별로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는 제가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도를 내고 망한 사람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얼떨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동섭이에게 우리 부부가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말하자 동섭이는 매우 기뻐했고 그 후로 동창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었고 이렇게 잘 살게 되어도 결국 와이프와 나는 티를 많이 내고 살지 않았다. 처음에는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물론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관리는 필요하지만 명품으로 옷을 차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특히 우리는 옷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대신에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동창회에도 크게 꾸미거나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나치게 꾸미면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창 시절에도 그랬다. 따돌림을 잃음으로 인해 눈에 심하게 띄고 싶지 않았어요. 실은 우리 부부를 못 알아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동섭이 옆에 앉아 그나마 착했던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시끄러운 곳이 있어서 거기를 봤더니 역시나 명석이가 있었어요. 지금 와선 저도 꿀릴 것이 없으니까 당당했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마주친 적도 있었죠.
그때도 태도가 너무 별로여서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명석이는 그 성격이 어디 가지 않는지 저를 보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동섭이가 말렸지만 난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야, 애게 누구야? 세상에 어떻게 지냈어? 말해봐. 너희 요즘 아직도 힘들어? 그럭저럭 잘 지내요? 아니, 잘 지낸다고? 너희 망했잖아. 어미연,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나? 저는 그때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동창이라 사람도 많은데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동섭이가 나서려고 하길래 제가 또 말렸습니다. 그런데 명석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아내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이고, 재수 씨,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시작. 그러게 왜 능력 없는 놈에게 시집을 가져야 하나. 저는 사서에게 갔어요. 고생하는 방법도 가져가지다. 어릴 때부터 제게 뭐라 하는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들면 저는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제 저도 더 참기 힘들어지고 나서려는 순간 때마침 수행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수행기사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잡혀있던 일정이 생각났어요. 대표가 된 이후 가장 비슷하면서도 달라진 점은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할 때도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과 약간 성격이 달랐어요. 대표님, 이제 귀가 새 시간입니다. 수행기사가 말하자 정말 그 동창 회장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잠시만요. 수행기사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쟤는 조용히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명석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 전까지 동창회하는 장소인 가게가 떠나가라고 했어요. 시끄러웠던 김명석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내는 나간 것이 아니고 도망간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명석이가 가게를 나가자 친구들이 모두 다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너희 부도난 거 아니었어? 일부러 말 안 걸고 있었는데 대표님 뭐야? 아. 하지만 원래 공부를 잘 했었죠. 정말 그랬어요. 자랑스럽다면 더 자랑해봐. 누구든 아빠 투어를 좋아하고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부담스러웠지만 기쁘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그냥 무심하게 말했어요. 부모님과 친척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하고 현재는 사업이 잘 풀려서 기업 대표가 되었어요. 이야기하자마자 모두 너무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지능 때문에 미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젠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온 뒤 나는 동창에게 미리 연락을 해 나왔다. 다시 방문한다고 하며 내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 주민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서 이뤄진 나의 성공에 대해 얼마나 고난을 견뎠었는지 물어보며 격려하던 분들도 있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은 잘 마무리 지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특히 고향에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예전에 살았던 집과 땅을 그대로 다시 구매하여 똑같은 장소에서 풍족하게 생활하게 되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오셨네요. 명석이는 동창회에서 그만 나가고서 정말 조용히 살더라고요. 음악 길을 걷다가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돌아서 가는 모습에서 그는 내게는 냉담하게 느껴졌어요. 동섭이에게 물어보니 그는 너무 조용하게 사는 대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했죠. 또 동생들이 고향에 돌아오니 정말 기뻤어요. 마지막 기억이 좋지 않았어도 그래도 친구들이나 고양이들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길을 걷다 보면 예전에 떠오르는 추억이 있었어요. 예전에 울면서 걸었던 길들을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을 때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굶음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각조차 저에게 너무 생소했어요.
예전 집을 새롭게 수리하고 아내와 함께 새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감정이 듭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우리 가족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장인어른도 고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고향을 사랑하셨던 분이셔서 옮겨드렸어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표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님이 없었으면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을 것이고 장인어른이 있지 않았다면 아내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처럼 학비를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학비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심정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은 학비가 무료입니다. 이는 회사의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돈이 없어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다행히도 제가 경영하는 기업이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도와드릴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명석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요. 뭔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동창회에 나와서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다고 동섭이가 말했어요. 사실 이제 명석에 대한 악감 등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저를 괴롭혔던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계속 매몰되느니 제가 베풀며 사는 것이 저에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그 대신 여기저기 많이 베풀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소중한 딸에게도 주위에 힘들게 사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좋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이 없어서 굶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아직 그런 아이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네요. 겨울에 배고프면 더 슬프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저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신청해 버리셔서 했는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얘기 생각하시며 나중에 내가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보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면 하늘도 알아주는 것 같다고요. 제가 워낙 가난했는데 잘 살게 되어서 그런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